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저널의 2020년 8월호에 있는 Simulation Bas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 Meta-Analysis입니다. 메타 분석이란 진 글래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개별 연구들의 분석 결과물의 집합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라고 정의 내려집니다. 이 논문을 예로 들자면 시중에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이 주는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 있겠죠. 근데 이런 논문들은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여 작성한 1차 연구입니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이 다수의 개별 연구들의 분석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1차 연구들을 다 모아서 이런 연구들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종합해서 통계적으로 다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논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에 의하면 메타 분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주제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결론이나 논쟁이 야기되었을 때 이의 해결을 위한 보다 신뢰 높고 타당성 있는 대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과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같은 주제인데 그럴 때는 거기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어떤 부분이 더 타당한지 혹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변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더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으로부터 원 자료를 수집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비와 노동력의 절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2차 자료를 이용한 문제 해결을 요할 때 메타 분석 방법이 유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수의 인원 혹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대규모의 연구를 해야 할 때 직접 실험자들을 모으고 그럴 여력이 없으니 시중에 나와 있는 1차 자료들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학술 정보의 범람 속에서 체계적으로 압축된 지식 또는 정보들을 필요로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요약본인 셈이죠. 지금까지의 나온 모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따로 논문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 않아도 이 논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런 연구들의 결과가 어떻게 종합되어 있는지 어떤 결론이 더 우세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메타 분석의 마지막 장점입니다. 해치스 G값은 효과 크기의 척도입니다. 효과 크기란 한 그룹이 다른 그룹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값인데요. 주로 이러한 차이는 실험하는 그룹과 특정한 변이를 통제한 통제 그룹과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변인을 적용한 그룹의 결과와 그 변인을 통제한 그룹의 결과를 비교해서 그 변인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G값이 0.2 정도가 되면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0.5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0.8 혹은 그 이상일 경우에는 한눈에도 보일 만큼 큰 효과를 지닌다고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통계적인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깊게 알 수는 없고요. 밑에 관련된 참고 자료를 링크를 걸어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역할극이나 혹은 가상 환자, 가상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뮬레이션과 비교해서 그 효과가 매우 월등히 크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논문에 의하면 잘 조직된다면 그런 기술을 이용한 것보다 어떤 역할극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안에 있었던 약간 기술 만능론적 관점을 좀 깨는 그런 결과여서 저한테 매우 흥미로웠고요. 두 번째는 높은 실제성을 가지는 시뮬레이션이 낮은 실제성의 시뮬레이션보다 교육 효과가 더 좋긴 하지만
낮은 실제성을 가진 시뮬레이션도 여전히 높은 교육 효과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위에 1번과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역할극이나 혹은 상황 설정 등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육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술에만 집착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부분만 실제성이 높은 시뮬레이션의 효과가 모든 부분에서 실제성이 높은 시뮬레이션의 효과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논문에 의하면 학습자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의 복잡성을 낮추는 것이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진짜 이점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감명을 얻었는데요. 즉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꼭 현실과 무조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현실성을 제공하는 것. 즉 실제의 현실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에서 시뮬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가장 집중해야 할 어떤 성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현실을 단순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스캐폴딩과 같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뭔가 지시와 혹은 예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활동들이 시뮬레이션과 크게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실로 튜토리얼을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저희가 방향키도 조작해보고 여러가지 키를 눌러보면서 익히게 되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에서도 어떤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때는 학생들의 자유도를 높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캐폴딩을 적용해도 크게 교육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진 않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4가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환경이 고등교육에서 복합적인 인지 능력의 발달을 어느 정도 촉진하는가,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과 스캐폴딩이 효과가 다른 복합 능력을 아우르는 일반화가 가능한가 입니다. 여기서 스캐폴딩이란 비계라고도 하는데요. 교수자가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교수학습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기능 수준을 넘어서 다음 단계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을 말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예시 들기, 정답 유도하기,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이 3가지를 비계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시뮬레이션의 특징,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의 종류, 기술 사용, 지속기간,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실제와 닮았는지를 말하는 실제성이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환경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직접적인 지원이 시뮬레이션의 효과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의 효과성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전 지식이 다른 복합 능력들에 대한 다른 스캐폴딩 방식들의 효과를 얼마나 매개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쉽게 말해 시뮬레이션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G값이 0.85로 위에서 말씀드렸듯 0.8 정도가 되면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은 구체적으로 기술적 수행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진단 기술, 상황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 기술 순으로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시뮬레이션은 기술과 관련한 교육에서는 효과가 높지만 소통과 협력과 같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수업을 구성을 할 때도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가지 조별 활동과 같은 협동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가지 능력을 다방면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도 여러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첨단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혹은 그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지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실제와 유사한지,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가 각각 교육 효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시뮬레이션의 유형인데요. 이 메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대부분이 의학 교육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학 교육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효과는 역할극과 가상 물체, 즉 마네킹과 같은 그런 가상 물체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는 있지만 G값이 0.63 정도로 준수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육 효과가 가장 낮은 유형은 문서 등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것은 그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는 문서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된 그런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G값이 0.31 정도로 위에 제시한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효과가 낮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조금 더 문서나 글, 텍스트 위주보다는 시각적이고 좀 더 감각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결론이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기술 사용 여부입니다. 가장 효과가 높았던 것은 의학 교육에서의 시뮬레이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이 된 환자 모형이라든지 굉장히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그런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와 또 전반적인 분야, 그 의학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크린을 이용한 교육,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혹은 아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시뮬레이션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시뮬레이터나 가상현실이 0.85 정도의 G값을 가진 반면에 다른 스크린 기반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교육도 각각 0.68, 0.74 정도의 G값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 사용 자체가 시뮬레이션이 가져다주는 큰 교육적 효과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성인데요. 실제성은 현실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와 더 유사한 환경이 훨씬 높은 수준의 효과를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부분에서 현실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딱 한 부분에 있어서만 매우 현실적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도 모든 부분에서 실제성이 떨어지는 환경보다는 높은 수준의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즉 어느 정도 특정한 부분, 집중하는 부분에서 이 시뮬레이션의 요소가 현실성만 가져도 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표본이 단 6개라는 점입니다. 표본이 6개면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결과는 시뮬레이션이 꼭 현실과 아주 모든 부분에서 같도록 하지 않아도 교육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학습 내용이 친숙할수록 시뮬레이션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시뮬레이션은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해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의하면 친숙함이 낮은 그룹에서도 시뮬레이션은 기존 교육에 비해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교육 수준, 지속 시간이 주는 영향에 대한 결과도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표본이 작기도 하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위에서 제시해드린 연구 결과 표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세 번째 질문은 직접적인 지원, 즉 스캐폴딩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지원이
시뮬레이션의 효과성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연구의 답은 이런 스캐폴딩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더 향상시키지는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시너지를 별로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지 연구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스캐폴딩의 유형과 학습자의 어떤 그런 교육 수준 혹은 교육 내용과의 친숙성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특정 교육 수준에서 혹은 특정한 친숙함의 정도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스캐폴딩 유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도 밝혀져 있듯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스캐폴딩이라는 기법 자체로만 보면 시뮬레이션과 크게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듯이 시뮬레이션 자체에 포함된 안내 등이 이미 스캐폴딩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교수자의 직접적인 지시가 크게 효과를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몰입감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 원격 수업을 컨셉으로 해서 서사 적용 수업을 준비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생각한 것은 서사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선 선생님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등장시키지 않겠다 라고 해서 원격 교육에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가도록 했지 교수자가 직접 나와서 어땠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평가에서는 이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제가 한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 질문은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 이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의 효과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학습 내용의 친숙함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효과를 보여줬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전 지식이 많은 학습자와 또 사전 지식이 적은 학습자를 섞어서 배치한 그룹이 더 좋은 학습 능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을 할 때는 오히려 수준별로 나누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교육 수준이 다른 두 집단을 둘로 나누면 사전 지식이 많은 그룹이 조금 더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뒤에는 사전 지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 내용과의 친숙함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워낙 많기도 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제외하고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정리된 내용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